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과 달리 스문의 시간 항상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욕구가 강하게 들 때가 있고 별로 욕구가 약할 때도 있죠.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상대적으로 여자와 비교했을 때는 스문의 시간 항상 욕구가 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남자의 DNA에 각인된 명령인 최대한 많은 씨를 뿌리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자는 좀 다릅니다. 오직 한 개의 난자만 생성되었다가 파괴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임신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가임기라고 하지요. 그리고 바로 이 기간에는 생식 본능이 자극받아 성욕이 가장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즉 발정이 나는 시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피부결이나 혈색이 좋아져서 더욱 뻐 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해 이성에게 매력적인 냄새가 몸에서 나기도 합니다. 핀란드의 한 연구에선 남성에게 배란기와 비배란기 여성의 티셔츠 냄새를 맡게 하자 모두 배란기의 여성의 티셔츠 냄새가 더 좋다고 답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은 이러한 여성의 티셔츠의 냄새를 맡고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왕성해졌다고도 합니다. 이 시기에 여자들은 낯선 남자를 만나고 싶어지기도 하고 원나잇을 하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을 가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여자를 만난 남자들은 정말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자의 이러한 시기를 알아두면 연인과 만날 때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자는 남자의 사소한 터치나 스킨십에도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터치에도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것이죠. 실제 시카고 대학의 한 연구진은 이 시기에 여자의 성욕이 가장 세지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하고 월경 주기가 규칙적인 젊은 여성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한 달 동안 매일 참가자들의 호르몬을 체크하고 성욕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 동안 참가자들의 호르몬과 설문조사를 종합한 연구의 결과는 배란일에 가까운 여성들 대부분이 성욕이 강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배란일의 여성들은 야한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났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잠자리를 하는 횟수도 평소보다 4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기를 잘 노린다면 좋아하는 이성과 쉽게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성분들은 애인과 아직 잠자리를 가지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 발정기를 공략해보세요. 월경 전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가 배란기이고 이때 여성의 성욕은 폭발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남성분들은 애인이나 썸, 여의 월경 주기를 훤히 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를 잘 알아야 원하는 결과도 쉽게 낼 수 있고 감정의 기복이 언제 가장 심한지 미리 알고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성분들의 핸드폰에는 월경 주기를 계산하는 어플이 하나씩 깔려 있을 텐데요. 이제는 남성분들도 이런 앱을 설치해서 썸녀 혹은 애인의 월경 주기를 체크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놓고 너 생리가 언제야? 라고 묻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러한 예민하고 민망한 정보 같은 것들은 대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대화 중에 은연히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캐치해서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여자의 성욕이 가장 높은 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욕구가 세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30대부터 본격적으로 높아진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의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브래들리 대학 심리학과의 데이비드 슈미츠 교수는 미국에 거주하는 803명의 여자와 415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자의 성욕은 30대 초반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대부터 욕구가 강해진다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30대 이후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욕구가 높게 나타났지만 여자의 욕구가 가장 강한 연령대는 만 30살에서 34살이 정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인간의 번식 욕구와 관련이 있는데요. 30대 초반의 여자가 출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며 여자의 성욕 증가가 상대방과의 안정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만 35세가 넘어가면 건강한 출산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임신을 위해 성적 욕구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성욕이 폭발하는 계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녀 모두 성욕이 폭발하는 계절은 바로 가을입니다. 성적 욕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건강할 때 잘 일어나며 이러한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남성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남자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도 나오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성욕을 관장하는 이 남성 호르몬은 남녀 모두 가을에 최고치를 찍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란 말이 있지요. 식욕이 증가하여 살이 찌며 성욕과 식욕은 서로 비례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계절은 왜 가을에 비해 성욕이 낮을까요? 밤이 긴 겨울과 밤이 짧은 여름, 열대야로 잠을 설쳐 피곤하고 후덥지근한 여름과 추운 겨울처럼 계절적 기후 변화는 성생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이죠. 피부 감각은 성욕을 자극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외기 온도가 섭씨 25도일 때 가장 상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성의 절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빛깔이나 소리보다 온도에 민감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기의 온도가 15도에서 25도 사이를 벗어나 춥게 느껴지거나 더워서 후덥지근해지면 성감도 둔해지고 성욕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내 온도를 에어컨으로 조절하여 서로 다른 온도 속에서 샤스 중인 남녀의 뇌파를 기록해서 분석한 결과 실내 온도가 섭씨 20도에서 23도 사이에서 가장 높은 성감을 보이는 쾌적 온도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온도가 알맞은 가을에 남녀 모두 성욕이 가장 높은 것이죠. 또한 가을은 외로움의 계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외롭고 우울하고 이성에 대한 갈망이 다른 계절보다 큰 시기이기 때문에 높은 성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오늘은 여자가 성욕이 폭발하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시기를 잘 캐치하고 활용하여 꼭 원하는 로맨스를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버니들은 키스를 잘하시는 편인가요? 여자들은 간혹 마음이 아주 크지도 않고 몸을 허락할 생각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 남자가 키스를 너무 잘한다면 황홀한 감정에 빠져서 몸과 마음을 다 주고 싶다는 감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상대 여자에게 황홀감과 감동을 주는 키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문화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과 키스를 합니다. 키스를 할 때 문화에 따라서 고개를 돌리는 방향도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나라처럼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민족은 키스할 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슬람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민족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런 문화권의 사람과 키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 정리를 잘 하셔야겠죠. 침팬지들도 사랑을 나눌 때 키스를 하는데요. 그만큼 키스는 엄청난 성적인 자극을 나누는 행위인 것이죠. 하지만 키스가 오직 그러한 자극을 공유하는 게 전부는 아니죠. 입은 정말 신체 기관 중에 특별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도 하고 말을 하며 감정이 생길 때 입술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미소를 지을 때 사랑을 많이 느끼고 애착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간혹 감정 없이 쾌락만을 위해서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키스를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많은데요. 여자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남자가 키스를 하지 않고 바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실망감과 서러운 감정이 들기도 한답니다. 키스는 정서적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멋진 남자의 키스에는 감정과 무드와 테크닉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스는 작은 섹스와도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키스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조금 성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 여자 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신호를 캐치해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남자의 몫이기도 하지요. 여러 번 만난 사이라면 어느 정도 친밀감이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터치로 손을 잡는다든가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던가 이런 친밀감으로 여자의 감정은 차곡차곡 쌓여 있을 것입니다. 손을 살짝 잡고 아이 컨택을 해보세요. 이때 너무 느끼하지 않게 살짝 웃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호감 있는 남자의 미소는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또는 로맨틱한 눈빛으로 그윽하게 쳐다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자는 그 눈빛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얼마나 원했는지, 이 순간을 얼마나 원했는지 애틋한 마음을 눈빛으로 손끝으로 주고받고 또한 그 마음의 증거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키스입니다. 여기에 욕정만 이글거린다면 여자는 고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자도 욕정이 가득하다면 얘긴 다르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위기를 잡고 얼굴을 서서히 갖다 대면 여자는 지금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게 됩니다. 그때 입을 맞추면 되는데요. 여자는 첫 키스를 통해서 내 남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66%의 여성이 첫 키스를 하고 맘에 안 들어서 헤어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자는 후각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그렇다고 꼭 좋은 향수 냄새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 남자의 고유한 체취에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체취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한 양치로 구취만 안 날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깨끗한 숨냄새만으로도 여자의 무드는 한껏 달아오르게 됩니다. 이제 여자는 남자에 대한 애정과 기대감, 그리고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있는 이 무드, 그리고 키스를 이끄는 남자의 섬세한 터치와 눈빛에 여자의 심장은 터지기 일보 직전일 것입니다. 이때 입술을 부드럽게 마시멜로처럼 달콤하게 닿게 합니다. 새부리처럼 뾰족하게 찢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닿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잠시 처음의 촉감을 느끼고 떼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닿게 하면 되는데요. 다시 닿았을 때는 입술을 살짝 무는 느낌으로 입술의 감각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는 감각 세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랫입술은 감각에 매우 예민한데요. 이때 여자는 입술을 살짝 모아서 감각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역시 힘을 빼고 남자의 리드에 맡기는 기분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때 남자분들은 여자의 등이나 목덜미나 머리 뒤쪽에 손이 부드럽게 닿아 있으면 굉장히 로맨틱한 그림이 연출되는데요. 하체가 닿으면 놀라니까 살짝 떨어져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남아 있는데요. 이때 혀에 너무 힘을 주어 너무 빳빳하게 만들어서 움직이게 되면 상대방도 그 딱딱한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감각도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강아지를 쓰다듬을 때는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만지잖아요. 손에 힘을 주어 딱딱하게 다루지 않죠. 혀에는 최대한 힘을 빼고 잔잔한 파도에 몸을 맡기듯이 부드럽게 상대 혀와 합을 맞추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노파심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혀를 무슨 뱀처럼 너무 방정맞게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혀를 무슨 스네이크 마냥 입안에서 요란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래버리면 좋게 유지되던 무드도 망가질 수 있으니 최대한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혀 끝의 감각은 상당히 예민한 부위인데요. 장난삼아 혀 끝으로 치아를 핥거나 잇몸을 살짝 덮으면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간혹 키스를 잘하는 여자들은 혀를 내밀어서 남자가 빨도록 하게 하는데요. 이때 상대방 혀가 뽑힐 정도로 강하게 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힘 조절에 실패하는 것이죠. 너무 강하게 혀를 빨면 여자가 통증을 느끼며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 최대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과하게 입술을 마찰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과하게 입술을 움직이면서 마찰시키다 보면 침이 입 주변에 범벅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자 입장에서는 화장이 지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침이 마르면서 얼굴에서 악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키스 도중에 여자가 좋으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약간 신음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반응을 보고 이제 섹스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잘못 해석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키스하다가 몸을 많이 더듬으면 여자가 급격하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키스의 시작과 끝은 무조건 오라버니가 통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 여자가 오라버니에게 지배력을 느끼고 더욱 안달나기 때문이에요. 키스가 좋다고 주구장창 계속 물고 빨고 하고 있으면 텐션도 떨어지고 안달나 보여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자가 먼저 아쉬워하도록 오라버니가 중간중간에 먼저 끊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자 측에서 오히려 안달나서 오라버니와의 키스를 갈망하고 잊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에게 황홀감과 감동을 주는 키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키스를 하기 전에 최대한 분위기와 무드를 먼저 조성한다. 혀는 힘을 최대한 빼고 잔잔한 파도에 몸을 맡기듯이 부드럽게 움직인다. 키스 도중 너무 과한 스킨십은 자제한다. 키스의 시작과 끝은 무조건 내가 통제한다. 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여자에게 절대 잊지 못하는 황홀한 키스를 선사하는 멋진 오라버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에 피는 아주 밝은 꽃의 씨앗이지요. 바로 해바라기의 씨앗. 이 씨앗을 간식으로 하루 한 줌씩 먹으면 당뇨병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드실 때 주의할 점, 해바라기 하루 섭취량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에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건강에 유익한 식물화합물,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서 건강에 정말 좋은 씨앗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심장 건강에도 좋고 제2형 당뇨병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해바라기 씨앗의 영양소를 잠깐 살펴보면 28약 종이컵 14 정도에는 지방이 13, 단백질이 5, 순수탄수화물 4, 섬유질 3, 비타민이 하루 섭취량의 36%, 비타민 B3 10%, 비타민 B6 11%, 엽산 16%, 셀레늄 32%, 망간 30%, 구리 26% 등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에는 비타민이와 마그네슘, 건강한 지방 성분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의 다양한 식물화합물이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좋은데요. 급성 염증은 자연스러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으로 발생하지만 이러한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만성적인 염증이 돼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절염,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바라기 씨앗과 같은 식품을 섭취하면서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은 당뇨병 관리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씨앗에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뇨병에 친화적인 식품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당뇨병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 씨앗과 같은 씨앗류를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바라기 씨앗의 혈당 지수를 살펴보면요. 껍질을 제거한 해바라기 씨의 혈당 지수는 GI 20이고 28을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1로 아주 낮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 씨앗이 당뇨병에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는 것 이외에 당뇨병에 친화적인 영양소인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과 섬유질 모두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당뇨병에 아주 좋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일단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항당뇨 효과를 합니다. 한 연구가 있는데요. 6개월 동안 하루에 28개 해바라기 씨앗을 섭취하였더니 공복 혈당이 10% 정도 감소하였고 염증 수치 및 혈압도 감소하였습니다. 당뇨합병증을 줄이는 데도 좋은데요. 먼저 심장 건강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에는 아몬드보다 많은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소를 차단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혈관 이완과 혈압을 낮춥니다. 해바라기 씨앗에는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도 있는데요.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가 있는데요. 3주 동안 식단에 해바라기 씨를 28씩 포함시켰더니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5% 감소하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9%, 중성지방 수치는 1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해 분석한 메타 연구에서는
해바라기 씨앗의 피토스테롤과 리놀렌산이 고혈압 예방에 좋고 심장병 발생 위험과 사망할 위험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에 도움이 되는 해바라기 씨앗을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해바라기 씨앗은 하루 28 종이컵으로 14 정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한 번에 모두 먹기보다는 3번 정도로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익히지 않은 채로 드셔도 좋고 약한 불에 살짝 볶아 드셔도 좋은데요. 볶아 드실 때는 몽땅 볶아 보관하지 마시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마다 조금씩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이 많은 씨앗이기 때문에 산패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건강한 지방으로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지만 대부분은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인체 염증이 증가할 수 있어서 하루 28 이하로 드셔야 합니다. 적당량의 리놀렌산은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보다 월등히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과 같이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와 같이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 이외에 궁합이 좋은 식품으로는 요거트, 블루베리, 딸기, 시금치, 올리브 오일, 고구마, 아보카도 등이 있으니까요. 가능하다면 해바라기 씨앗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효과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식품들과 같이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바라기 씨앗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카드뮴입니다. 해바라기는 토양에서 카드뮴을 흡수해서 씨앗에 축적하기 때문에 하루 28기 이상 드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WHO에서 밝히고 있는 카드뮴 제한 권고량은 1일 70mg인데요. 해바라기 씨앗 하루 권장 섭취량인 28개는 약 13mg 함유되어 있어서 하루 섭취량을 지킨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뮴을 다량 섭취할 경우 먼저 뼈에 축적되면 뼈, 조직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장기적인 다량 노출은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만성 신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바라기 씨앗의 건강 효과와 섭취량과 먹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해바라기 씨앗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당뇨병에 친화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 28씩 드신다면 혈당을 올리지 않고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피토스테롤이 있어 당뇨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호두와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과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카드뮴에 들어있어서 과량 섭취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다면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신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카드뮴뿐만 아니라 칼륨이 아주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칼륨 배출이 힘들어져 자칫 고칼륨 혈중이 발생할 수 있어서 섭취 시 주의를 기울이거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